안녕하세요. 학교 구성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안쌤입니다. 오늘도 전문가 인터뷰,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진단평가 관련해서 수학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학교 안에 있는 공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과감한 표현을 못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주단쌤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만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을 운영하고 있는 수학교육 전문가 주단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렵게 모신 만큼 수학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서울대 학사랑 석사 나오셨잖아요. 네네. 혹시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정도부터 수학을 좀 좋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선생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수학을 좋아하는 편이셨나요? 아니면 잘하는 편이셨나요? 중간이라고 할까요? 아주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지만 엄청나게 좋아하는 학생은 또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칭찬에 고픈 학생이어가지고 네. 네, 잘한다고 주변에서 이렇게 기대도 많이 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많이 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런 걸 좀 잘 해주셨었고, 그리고 그때 또 노력한 만큼 성적이 오르고 하는 걸 겪다 보니까, 아, 내가 수학에 좀 재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그게 저 자신에게도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만난 제 제자들도 그런 부분에서 자극을 주면 상당히 성장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별로 물론 다를 수 있겠으나 선생님이 아이들 성적 향상이나 뭐 여러 가지 학습 동기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저 자신도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럼 우선 잘했던 친구 또는 초등에서 선행이나 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조금 수학이 어려워지는 친구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보통 그런 경우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모르시고 가르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모님이 잘 모르신다. 네, 일단 초등학생 때는 말 잘 듣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하라고 하고 또 저처럼 칭찬을 막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제대로 잘 배워서 올라가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으나 그게 숨겨져 있는 거죠.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공부 정서가 좀 망가지기도 했고 그게 이제 과도한 선행이나 본인의 수준보다 더 높은 심화를 강요했을 때 일어나는 경우들인데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 없이 뭐 단원평가나 뭐 이런 거에서 문제 없이 상위 학교에 올라가는 경우에 사실 그 학교에 올라갔을 때 테스트를 해보면 결과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도 교실에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고학년일수록 나 중등 선행해 이러면서 막 어깨뽕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아이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정작 뭐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 좀 질문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 제대로 대답 못하는 친구들도 많죠. 맞습니다. 많이 틀리는데 네. 먼저 빨리 가는 것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착각이죠. 네. 맞아요. 그런 아이들이 제 경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뭐 그래도 학원에서 잘한다고 하고 아이도 자신감이 있어 하고 하니까 별 문제 없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중등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미리부터 선행하고 왔다는 아이들 테스트를 해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안 하고 왔으면 수업이라도 열심히 듣고 할 텐데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고 수업에 집중도 안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과제를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제를 안 하는 아이들보다야 잘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과제 이전에 내가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과제로 퉁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걸 복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학교든 학원이든 배운 내용들을 내가 정말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는 건 없는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짧은 시간이라도 체크하고 넘어간 후에 그리고 나서 확인하는 이제 방법으로 과제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정석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과제를 하면 내가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풀었다
그럼 공부를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문제집을 풀고 나서 진짜 공부가 되게 시작되는 중요한 거잖아요. 거죠. 네. 근데 문제집을 그저 풀었다. 뭐 틀린 거를 체크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정말 몇 번이나 반복해서 풀고 진짜 자기 걸로 소화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초등 때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중고등 때 좀 실패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숨겨진 진짜 실력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 그리고 제대로 된 공부 습관이 아니라 그냥 그저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서 안심하고 넘어가시는 경우,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럼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대체 우리 아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학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보통 수학교육 전문가들이 다들 수학 개념이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개념이 뭔지 아이한테 물어보면 이제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제 함축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정의를 포함한 성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면서 진짜로 이제 개념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인데 아이들이 시작 단계부터 단추를 잘못 채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도 제대로 잘 모르면서 그냥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낸 책에서 그거를 테스트를 꼭 해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한테 삼각형이 뭐야? 사각형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리고 또 많이들 헷갈려하는 게 진분수, 가분수, 뭐 대분수, 네, 이런 부분을 물어봤을 때 정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아이가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만약에 한다면 그래? 그럼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네가 풀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 혹은 못 풀었던 문제들 가져와서 이건 왜 못 풀었는지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들을 익히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연하게 하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교과서에 다 있잖아요. 있긴 있죠. 네, 근데 교과서를 제대로 이제 읽어보지 네. 않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은 그런 걸 교과서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넘어가신 경우들이 많아서 요즘 뭐 시중에는 수학 사전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기는 하나 네, 굳이 구매하지 마시고요.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 일일이 찾아보시는 거 또는 지난 학기, 지난 학년, 앞으로 배울 학년 것도 미리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책에 그거 다 넣어놨어요. 맞아, 제가 보니까 여기 테스트지도 학년 분별도 네. 있고 다양한 설명도 있더라고요. 네. 간단하게 말 나온 김에 책 소개 한 번만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번에 쓴 책은 수학 진짜 잘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라는 책입니다. 일명 제목부터 학부모님들의 눈길을 싹 끌죠. 네, 일명 수잘알이라고 줄여서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학부모님들한테 정말 많은 강연과 이제 영상들을 통해서 만났었어요. 근데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비슷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초등 때 수학을 잘하게 만들 수가 있는지, 그리고 초등 때 공부를 잘하면 정말 중고등 수학도 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그게 시기마다 또 각자 하시는 고민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집대성에서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우리 아이를 제대로 알아야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파악해야 그 다음 단계에 또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어떤 과정들을 배우게 되는지 긴 호흡에서의 로드맵을 좀 보실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통 초등 어머님들은 당장 눈앞에 네, 결과물, 네, 맞아요. 그런 거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초등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최소한 중등까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알고 계셔야 우리 아이가 쓸데없는 공부 혹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는 그런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들어가 있고요. 또 제가 아까도 강조를 드렸지만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좀 제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문제집 풀고 그냥 수학 공부 끝났다, 과제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에 실제로는 구멍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등 때부터 그것들을 제대로 익히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뭐 중등, 고등 때 수학 성적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수학 성적이 안 오르니까 어떻게 내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러면서 스스로 이제 공부법을 찾아보는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건 정말 일부의 아이들이고요. 근데 그때 이제 부모님 말이 별로 먹히지도 않는 사춘기 때 아이 앉혀놓고서 수학 공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설명을 하실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습관처럼
초등 때부터 조금씩 훈련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선행학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초등부터 중학교에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 연계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살짝 구분해서 좀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선행을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고등 수학의 양도 방대하고 내용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부터 공부하는 게 분명히 도움은 돼요. 그런데 이게 과도해지는 경우 또는 아이의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시작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조금 지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선행을 하실 때 최대 1년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 1, 2학년 때 선행을 시작해도 될까요? 그렇게 종종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그때는 뭐 선생님도 당연히 잘 아시지만 아이들 수학 정서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체물을 통해서 이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학과 관련된 경험과 체험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때라서 이때 뭐 3, 4학년 거 빨리빨리 빼거나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접하게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즐겁게 수학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3학년부터는 예습 차원에서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천천히 이제 방학 때 따라가는 그런 정도의 예습을 좀 추천을 드리고, 뭐 3학년 이후부터는 능력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선행을 조금씩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너무 2년, 3년, 4년 그렇게 가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 1년 선행만 유지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초등 어머님들은 1년 선행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문제집 하루에 2장씩 풀다 보면 그냥 쭉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도 많으신데 중학교 올라가면 1년 선행이 적절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1년 선행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양과 난이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여유로운 초등학교 때 수학 공부하는 습관이라던가, 그리고 정말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 제대로 익혀가지고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가면 당연히 수학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누적 반복되면서 심화되잖아요. 그래서 아래 개념들을 정확하게 얹고 가는 아이들이 위의 개념들도 잘 그것과 연결 지어가지고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 개별적으로 단절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일찍 땡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초등 때 단단하게 세운 개념 위에 중등, 고등 개념들을 얹으면 되니까 오히려 초등 때 좀 더 심화되는 그런 개념 학습을 좀 시켜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 때 오히려 심화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심화 문제를 접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중고등 수학을 도전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 모든 아이들이 심화라고 해서 최상위 수학이라는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자기 수준의 문제집보다 한 단계 높은 도전 문제들을 꼭 경험하게끔 해서 중학교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러자면 지금 현재 우리 아이 수준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테스트나 학교에서 보는 단원평가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문제집의 수준이나 정답률 같은 것들도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이가 지금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가시면서 지금 현재 수준을 정확히 알고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서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을 도전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보다는 여유롭게 가야 할 방향을 잡고 정서와 습관을 잡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자녀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책에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지가 있다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평범했던 친구들이나 수학에 좀 거리감이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정신을 차린다거나 공부를 잘하는 케이스도 본 적 있으실까요? 그럼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만난 친구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 친구는 저를 중학교 2학년 때 만날 때까지 선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친구였어요. 학교에서도 내신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학교였는데 한 70점대, 80점대? 이 정도 맞는 아이여서 잘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거는 할 수 있구나 정도로 인식할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상담을 오셨는데 너무 놀랍게도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영어는 어릴 때부터
때부터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수학은 잘 모르겠어서 아이가 뭐 그렇게 즐겨하는 것 같지도 않고 크게 재능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실이잖아요. 이제 중학교 그렇죠. 2학년이 되면 다른 친구들은 고등수학도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정신이 없는 때인데 우리 애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너무 다행인 건 아이가 쓸데없는 걸 배우지 않아서 오히려 굉장히 좀 깨끗한 도화지 같은 상태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안 받았으면 괜찮았을 네, 텐데. 네, 네. 그런 아이였고, 그리고 또 본인이 나는 영어는 괜찮게 하고 다른 것도 괜찮은데 수학이 약간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 네, 이런 게 좀 있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수학은 학교에서 수업 듣고 와서 그냥 과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냥 끝이었던 아이였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은 개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틀린 문제도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해가면서 몇 번씩 반복해서 풀어야 되고 내신 기간엔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수학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하는 거다라는 거를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좀 익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쯤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지금부터는 혼자 공부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만에.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아이랑 고등 과정을 어떻게 공부할까라는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아이가 굉장히 좀 단호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보고 만약에 힘들다고 생각하면 선생님 다시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말이었냐면 제가 지금까지는 공부하는 법을 몰라서 못했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혼자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 네, 근데 혼자 지금 해보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혼자 못할 것 같다. 선생님한테 너무 의존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항상 강조하셨듯이 고등 공부는 혼자 하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냐. 그래서 저 지금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너무 듣기만 해도 뭉클합니다. 그죠. 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컸으면 좋겠죠. 네. 근데 결국 그 아이는 저를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는 사이로 쭉 남긴 했지만 뭔가 부족해서 선생님한테 다시 가야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뭔가 동기랑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려주면 가능한 것. 근데 그 아이가 가능했던 이유는 저는 두 가지였다고 봐요. 두 가지. 네. 첫 번째는 너무 깨끗한 상태였다는 건데 이거를 좀 확장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아이는 기본적인 공부 습관은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지만 영어는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지도를 해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한다라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수학도 공부 습관을 어느 정도만 잡아주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엉덩이 힘도 있고 집중력도 있고 뭐 이런 기본적인 역량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많이들 강조하시지만 문해력이 있었습니다. 갖출 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는데. 기본적인 거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가 수학머리가 늦게 트일 수도 있거든요. 보통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에 이제 수감각이 좀 막 이러면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수학을 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요,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잖아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머리가 일찍부터 트이는 아이들도 있고, 뭐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생이 가서 이제 수학이 진짜 좋아지고 수학의 세계가 좋고 막 이런 아이들도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지금 너무 그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조급하실 필요도 없다. 네, 하지만 그거를 나중에 꽃피우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은 있어야 가능하다. 그게 저는 그냥 기본적인 학습 태도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수학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개 다 모든 과목에서 필요한 역량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초등 때 우리 아이가 수학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습관 그리고 문해력을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갖춰주시고 나중에 아이가 중학교 정도 되면은 공부 못하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부끄러운 아이들도 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아이도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직업이라던가 진로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좌절하는 게 사실 수학 때문이에요. 네. 근데 기본적인 것만 갖춰지면 얼마든지 중등 수학부터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 때 모든 게 다 만들어져, 모든 수학 실력이 만들어져서 중고등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초등 수학이 중고등 수학을 결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초등 수학 실력이 중고등 수학 실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초등 수학 공부 태도, 초등 공부 습관, 이게 중고등 수학을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언입니다, 명언. 그래요? 실력이 실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네. 습관과 태도가 이어지면서 실력으로도 맞습니다. 넘어갈 수 있다. 확실히 저는 초등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 초등과 중고등을 아우르는 선생님을 뵈니까 더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 학부모님께서도 더 명쾌해진 길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부모님들의 특징들은 따로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모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긴 한데 부모님이 굉장히 안정되셔야 합니다. 네, 네, 그죠. 매우 쉽지 않죠. 네. 이게 내 자식이다 보니까 이제 수학 선생님들도 자기 자녀는 못 가르쳐요, 사실. 선생님들은 맞아요. 못 가르치죠. 평정심을 갖추기가 너무 어렵고 호적을 생각하게 되고 네, 유전자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아이한테 보여지는 모습은 좀 안정적인 마인드를 좀 표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아버님이 불안하시면 아이도 불안해요. 네, 주변에서 뭐 얘가 선행을 나간다, 얘가 심화를 한다, 얘가 무슨 학원 레테를 통과를 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려왔을 때 우리 아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속상해한다거나 실망한다거나 아이한테 화를 낸다거나 이게 사실 우리는 자제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애들이 모를까요? 당연히 안단 말이에요. 네, 공부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기 시작하는데 초등 고학년 때부터는 더더욱. 근데 그 원인이 내가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받는 스트레스에 더해서 우리 부모님이 공부 때문에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아이들은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로 도망가게 만드시고 싶으시다면 부모님부터 안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 깜냥대로 지금 잘 하고 있고 그 아이가 느끼고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이니 나는 최소한 지금 초등학교 때 아까 말씀드린 좋은 태도와 습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데 좀 주력하자 이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과 아이를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몇 세 고시. 7세 고시. 네, 7세, 4세, 9세 고시 난리가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학에서 9세 고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땡땡 수학학원 레테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게 어머님들이 본인의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고 네, 맞아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때 아이 수학 성적도 엄마의 성적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성적도 엄마의 성적표, 대입도 엄마의 성적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녀가 어디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아이를 도와주는 서포터일 뿐이고 그리고 아이가 나중에 고학년이 될수록 고등학생이 될수록 뭔가 공부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친구 관계에서 만들어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표출할 대상이 필요한데요. 이런 표출할 대상이 저는 부모님이어야지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대나무 숲이 돼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하시고 푸시하는 사람의 역할에 머무신다면 아이도 기대하시는 것만큼 절대 성장하지 못할 거고요. 그리고 설령 좋은 대학에 가더라도 마음속에 항상 응어리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성장할 때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준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벼랑 끝으로 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려면 그 아이가 애를 낳고 그 정도 나이가 돼야 돼요. 네. 그 정도 돼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요즘 애도 늦게 나시고 네, 그게 가능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물론 초등 때는 아이가 백지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이니까 이끌어주는 역할을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넘어선 때에는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단적인 예로 수학 지도가 어렵다고 많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어는 뭐 틀어주고 뭐 읽어주고 네 이러면 되는데 수학은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렵다.
아니 도대체 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가르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1, 2학년은 가르치실 수 있죠. 쉬우니까. 필요하긴 하죠. 네, 그때는 뭐 옆에서 이제 책 읽어주는 거랑 비슷한 마인드로 아이한테 이렇게 긍정적인 정서들을 전달하면서 같이 문제 풀고 뭐 이런 상호작용이 필요할 때예요. 하지만 3학년 이후부터는 일일이 가르치시려면 어렵거든요. 실제로 어머님들이 배우던 시대랑 내용이 달라서 네, 여러분이 못 가르치세요. 특히나 뭐 최상위 수학 이런 문제 못 푸실 거예요. 네, 가르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질문을 한다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사교육을 보내시는 게 맞아요. 네, 차라리. 근데 사교육에 의존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 내가 부모로서 내가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 가르치는 거를 대신해 줄 곳이 사교육인 거죠. 우리 아이를 맡기고 신경 안 쓸 곳이 아니라 나의 역할을 대신해 줄 곳.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학원이 필요한 아이는 학원을 보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부모님과 아이와의 관계가 굉장히 잘 유지가 되어야 아이도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공부에 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정서를 가지신 분들의 자녀들이 다들 잘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성공하는.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만 딱 봐도 저분의 아이는 잘 되겠다. 뭐 다른 어머님들은 성적 1점 떨어졌다고 막 그러시는데 왜 저 어머님은 저렇게 왜 의로우실까?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웃으시는 건 그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등 수학에서 중고등 수학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팁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정말 많은 부모님께서 조달쌤을 찾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지 네. 이번 시간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 한마디로 더 듣고 싶어서 끝으로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초등 교육 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초등 수학이 중고등 수학 전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실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부족한 아이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도 나중에 언젠가는 좀 구멍을 보이게 될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지켜봐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켜봐 주실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들, 우리 아이의 진짜 실력을 직면하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상의 우리 아이가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족하다면 옆에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서포터의 역할을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의 수학 정서를 좀 많이 매만져 주셔야 나중에 수학 공부하는 애들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 힘든 시기에 그래도 어릴 때 내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이제 작은 성취들로 인해서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효능감도 좀 가지고, 그리고 또 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수학을 못하면 요즘은 또 대학 가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런 현실들 속에서 아이들이 그래도 부단히 하려고 애쓸 때 부모님 옆에서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학 지도를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제 책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썼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초등 교육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수학 방향에 대해서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훨씬 더 명확한 길과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도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수학 정서와 태도, 습관을 응원하며 이번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